참고로 정맥주사의 합병증이라는 부분 있죠. 이 부분도 한번 언급은 한번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염증이라는 거 요거 하나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염증의 증상이라고 있는데, 염증하면 여러분 무조건 4대 증상이 있었죠. 그 증상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염증의 4대 증상 하면 그 자리가 부어있죠. 팽윤 이런 말이 부었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그 자리가 빨갛겠죠. 발정. 그리고 그 자리가 후끈후끈 하겠죠. 발열. 그리고 그 자리가 아프겠죠. 동통. 이러면 국소염증의 4대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증의 증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수액이 들어갈 때 그 자리가 조직으로 피부로 들어가 버리고 혈관으로 안 들어가고 샜다 이런 말하죠. 그런 거는 스며든 거는 치뮨. 그 다음에 정맥염이라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정맥 혈관을 따라서 그쪽이 빨갛고 아픈 거. 아까 염증이라는 거와의 차이점은, 염증은 주사 맞는 부분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 전체가 다 알프고 부어있고 화끈화끈하고 하는 거는 염증인데, 정맥염은 정맥 혈관을 따라서 그쪽만 빨갛고 아픈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왜 생긴 거라고 했냐면, 주사 바늘이 주사 바늘이 어떤 거였습니까? 혈관벽에 딸그락 자꾸 자극을 주는 거라 그랬죠. 주사 바늘에 기계적 자극, 그죠? 요거 때문에 생길 수 있다 했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또 정맥주사는 당연히 많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BP가 오르겠죠. 혈압이 올라. 혈압이 오르면서 환자가 부종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수액을 맞는 환자가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겼다 이런 말이 나오면 수분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과수화, 수분 과다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환자들이 어디가 아플 때 컴플레인을 할 때 주관적인 증상, 객관적인 증상 있죠. 그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때 주관적인 증상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환자 자기가 느끼는 거죠. 환자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누구나가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 들어갔습니까? 밥맛 없다는 거. 밥맛 없다면서 한 그릇 다 먹죠. 그럼 이거는 주관적인 거. 그 다음에 아프다는 거 있죠. 아프다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주관적인 거야. 그 다음에 또 가슴이 벌렁벌렁 뛴다 이런 거 있죠. 심계항진. 이거 누가 아나? 그 사람 속을 아나? 모르잖아요. 주관적인 거. 가렵다, 호흡곤란이 있다, 속이 쓰리다, 이런 거 전부 다 뭐다? 모르는 거, 나만이 느끼는 거죠. 주관적인 증상입니다. 반면 청색증은 여러분 색깔이 새파랗게 변했죠. 이거는 뭐야?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거. 그 다음에 39도의 고열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냥 열감이라고 했다면 주관적인 거야. 근데 39도라고 했죠. 이것만큼 객관적인 게 어딨어? 바이탈 사인. 그죠? 객관적인 거. 그 다음에 피부 발진, 뻘긋뻘긋하게 뭐가 올라왔대. 그거 보고 안 올라왔다 하지 않죠? 객관적인 거. 황달, 객관적인 거. 기형, 객관적인 거 맞나요? 그리고 기침하고 오심은 여러분 참고로 주관적인 거기도 하고 객관적인 증상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 참고로 보시고요. 주관적 증상, 객관적 증상 구별하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증기흡입. 여러분 증기흡입이라는 거는 가습기 같은 걸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흡입은 들여 마시는 거니까, 수증기를 들여 마시는 거니까 가습기. 그럼 이런 거 대주는 이유가 뭐죠? 분비물을 쉽게 배출하기 위한 거죠. 치료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배출, 쉽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흡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흡인은 석션, 빨아내는 거예요. 흡입은 들여 마시는 거. 그럼 흡인 간호를 하는 건, 석션하는 왜 합니까? 분비물을 빼려고 하는 거죠. 분비물을 쉽게 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분비물을 아예 빼서 폐렴이나 무기폐 이런 거를 안 생기게 하는 게 흡인인 거죠. 의미가 구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셔야 되겠죠. 기관, 절개관.
기관절개관 하고 있는 사람한테 석션을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내관, 거기에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가래가, 찐득찐득한 가래가 잔뜩 붙어 있겠죠. 그 내관소도 뭘로 하는 게 좋다? 과사나 수소수다. 그리고 물로 씻을 때는 어떤 물로 먼저 합니까? 찬물 먼저 한다는 거. 찬물로 먼저 하고 더운 물로 씻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기관절개관 하고 있는 이 환자한테 꺼즈를 위에 구멍, 오픈된 구멍을 그냥 오픈시켜 놓지 않고 젖은 꺼즈를 데워줄 겁니다. 그럼 젖은 꺼즈로 입구를 덮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물기를 주려고, 물기를 줘서 분비물이 쉽게 배출되게 하려고, 또는 하나가 두 번째는 먼지가 풀풀 날리지 말고 젖은 꺼즈에 들러붙으라고, 먼지 흡착의 역할을 하니까 준다는 겁니다. 되셨죠?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석션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석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석션할 때 압력은 어떻게 합니까? 석션할 때 압력은 성인인 경우 100에서 120, 성인은 100에서 120, 맞죠? 그 다음에 아동은 95에서 110, 영아는 50에서 95. 여러분 지금 보고 있죠? 그 부분 생각하고, 특히 100에서 120 성인은 그 정도 압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석션할 때 유의사항에서 1회 흡인 시간, 그죠? 1회 한 번 석션하는 거는 몇 초 이내로 합니까? 한 번 할 때 10초 이내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총 흡인 시간은 반드시 얼마를 넘으면 안 됩니까? 5분을 넘지 않게 하라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할 때 10초 이내, 총 시간은 5분을 넘지 마라.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환자가 석션을 할 때는 산소가 안 가기 때문에 저산소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서 하라. 그리고 석션할 때는 카테터 삽입 중에 석션기가 작동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어. 그죠? 삽입 중에는 석션기를 작동시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석션 카테터와 용액은 석션할 때 카테터, 그리고 석션할 때 용액, 이런 거는 얼마마다 교환합니까? 석션 시마다 교환을 한다라는 말 했었어요. 그거까지 생각합니다. 봐주실 것. 그럼 이렇게 석션을 하고 하는 이유가 환자가 분비물로 인해서 숨을 잘 못 쉬고 호흡이 힘든 경우에 많이 하겠죠. 호흡이 힘들다는 말은 산소가 적은 거죠. 그럼 이 사람이 호흡곤란이 있는 이유가 산소가 얼마나 적고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길래 일어나 해서 하는 검사가 무슨 검사입니까? ABGA라는 게 있죠. 그럼 이때 ABGA는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라고 했습니다. 자, ABGA를 그냥 ABGA라고 안 하면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 그래서 동맥피 안에서 가스의 압력, 가스가 뭐예요? 산소, 이산화탄소 검사하는 걸 ABGA라고 합니다. 그럼 이 ABGA는 동맥피를 빼서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은 보통 어디를 쓰냐면요, 요골동맥, 요골 손목, 그 다음에 또 팔꿈치 위에 그 팔꿈치 쪽에 혈압 잴 때 이용하는 상완동맥, 그 다음에 예전에 고전적으로 많이 쓰던 데는 대퇴동맥, 사타구니 쪽 대퇴동맥, 요쪽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요골, 상완, 대퇴, 주로 요즘에 요골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동맥이기 때문에 이 의료진도 보세요. 어디를 찌릅니까? 주사바늘을 90도 각도로 해서 찌르는 거예요. 깊이 찔러야 되거든. 그럼 이때 체열을 하고 나면 피는 많이는 필요 없어요. 한 2-3cc 정도면, 2cc 정도면 충분한데 이 피는 얼음 상자에 넣어서 검사실로 운반하죠. 즉시 검사실로 운반했죠. 그리고 이때 체열하고 나면 당연히 동맥피를 뽑기 때문에 압박을 잘해줘야 돼. 지혈을 잘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체열하고 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압박해서 지혈하라. 정맥이 아니라 동맥피를 뽑았기 때문에요. 그럼 이렇게 검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은 여기 목적이 폐 환기능력, 혈액내, 저산소증 이런 거 보는 건데 그 중에서 혈액 안에 산소와 탄산가스가 뭔데요? 이산화탄소. 그거를 압력을 보려고 그리고 저산소증을 확인하려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검사가 뭐냐 이래 말하면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의 수치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pH 7.35에서 7.45 PaO2가 뭔데요? 동맥피 안에 O2 산소가 얼마나 있나 그거 있죠. 압력 그거는 많을수록 좋아. 90에서 100. 그 다음에 PaCO2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되냐 하는 거는 7.35 여기 pH에서 7.35에서 7.45에서 7.7. 자 빼자 그랬죠. 그래서 그냥 35에서 45 정도라 그랬습니다. 숫자 간단하게는 좀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뭐 캐뉼라 같은 거를 쓸 때가 있어요. 그죠? 캐뉼라라는 게 콧구멍으로 해서 산소를 송송송송송송 집어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비강 캐뉼라 이런 거를 쓸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배관 제거를 얼마마다 한다고 여러분 교재에서 했습니까? 8시간마다 제거한다 라고 했어요. 8시간마다 제거한다. 그리고 객혈 환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간호가 뭐였습니까? 객혈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금식, 절대 안정 이런 거 적어드렸죠?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산소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보겠습니다. 그럼 산소를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한번 봐요. 자, 산소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산소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비강 카테터라는 거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외울 거 없어요? 비강 카테터는 그냥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래서 꼭 위관을 삽입한 것처럼 주는 건데 얘는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고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 어떤 거냐면요. 2번에 있는 비강 캐뉼라라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게 비강 캐뉼라 하는 거는 기억을 하셨어야 돼. 그럼 이때 비강 캐뉼라는 산소를 많이 줄 때 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 적게 줄 때 저농도 투여에 효과적이다라는 말 했거든요. 왜냐하면 산소를 한 23에서 44% 정도가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왜 많이 쓰냐면 편하거든. 안전하고 쉽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도 쓸 수 있고 말하면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비강 캐뉼라는 삽입하고 있는 중에 말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빼고 다시 끼울 수도 있고 이래서 좋은데 어떤 단점은 있다? 산소가 좀 적게 들어가야 될 때 쓰기 좋다는 거. 비강 캐뉼라.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다? 비강 캐뉼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나머지 단순 안면 마스크부터 해서요. 여러분 39페이지에 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있는 비재호흡 마스크까지가 전부 다 마스크 종류예요. 여러분 마스크 종류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 부분 재호흡 마스크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두 번째 여기 그림에서 그 앞 페이지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요거죠. 요거 부분 재호흡 마스크. 요건 어떤 거라고 했냐면 여기 주머니가 달려 있다 그랬어. 주머니가 여기 달려 있는데 이 주머니로 환자가 이산화탄소를 하고 공기를 냈었을 때 이 안에 뭐가 들어갈 거다? CO2 이산화탄소가 이 주머니에 쌓일 거야. 그럼 이산화탄소가 이 주머니에 모였는데 이 이산화탄소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일부분만 다시 호흡을 하게서 들여 마시겠다는 거죠. 조금 들여 마시는 거예요. 내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좀에 다시 들여 마시려고 주머니에 모아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일부분만 다시 들여 마시겠다. 그래서 부분 재호흡 마스크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때 이산화탄소,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일부분만 마셔야 되는데 많이 마시면 안 돼. 그럼 다 마셔버리면 여기 주머니가 어떻게 될까요? 주머니가 쪼그라들겠죠. 그럼 안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산화탄소의 과량 흡입을 막기 위해서 저장 빼기 완전히 수축되면 안 된다. 이 말은 조금만 들여 마셔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만 들여 마시는 거는 부분 재호흡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주머니가 달렸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네 번째 그림 보시면 이 주머니는 똑같이 2번과 똑같이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주머니에 이산화탄소를 하나도 들여 마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는 딱 잠겨져 있어가지고 주머니로 딱 나오면 잠겨져서 이 내뱉은 이산화탄소가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다시 들여 마시지 않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비재호흡 마스크. 다시 호흡을 어떻게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는 내가 내뱉은 이산화탄소가 조금이라도 안 들어오니까 엄청 산소만 액기스로 들어오겠지. 산소만. 이산화탄소 1점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비재호흡 마스크의 가장 큰 장점은 마지막에 가장 높은 FiO2였는데 FiO2는 산소 농도예요. 그냥 가장 산소 농도를 높게 주기에 좋은 방법은 뭐다? 비재호흡 마스크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 얘요. 마지막 거 보면 벤츄리 마스크라는 건데요. 여기는 밸브가 있어가지고 산소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산소를 얼마 주겠다 하고 조절할 수 있는 마스크가 벤츄리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는 가장 장점이 뭘까요? 정확하게 산소를 줄 수 있다. 정확한 FiO2 중요하지 않아? 산소 농도 생각하면 돼요. 정확하게 산소 농도를 주기에 좋은 거는 벤츄리. 산소를 가장 많이 주기에 좋은 거는 들여 마시지 않는 거예요. 내뱉은 거 비재호흡 마스크라는 거.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국시에서 전혀 또 뜬금없는 말들이 가끔 나와서 이런 단어들도 좀 적어놨어요. 참고로 산소후드라는 거는 영아들한테 있잖아요. 영아들한테 이렇게 얼굴 쪽에 머리 쪽에다가 꼭 씌워두는 거예요. 꼭 후드 모자 덮어 쓴 것처럼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산소 텐트예요. 텐트. 이거는 아기가 안에서 소아들이 그냥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꼭 모기장처럼 만들어놔서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는 산소 텐트 이런 게 있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 다 모르시겠다, 헷갈린다 하면 비강 캐뉼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강 캐뉼라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이때 비강 캐뉼라 배관 제거. 비강 캐뉼라 아까 말씀드렸죠? 배관은 얼마마다 제거한다? 8시간마다 제거한다는 거. 8시간마다 제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염증의 증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염증입니다, 여러분. 자, 염증의 국소 증상이라고 했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 염증의 증상에는 빨갛죠, 열나죠, 부어있죠, 부었다, 종창이라고도 합니다. 동통.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합니까? 국소 염증의 4대 증상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발적, 발열, 부종, 동통 4대 증상. 거기에다가 여러분 만약에 발가락에 썩 나가지고 제가 막 염증이 생겼다 그랬어. 그럼 염증이 생기니까 발이라는 게 걸어야 되잖아. 걷는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염증이 심해서 걷지를 못해. 그래서 기능을 할지를 못해. 이거 국소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내 의지로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야 되는데 염증이 너무 심해서 움직이지를 못하겠어요. 내 의지로. 수의적 운동장애. 이것도 뭐다? 국소 증상입니다. 이거 전신 증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까지 국소 증상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체온이 올라갔다. 여기에 발열이라고 했죠. 이때 이 발열은 염증 생긴 그 부분에만 열이 나는 거예요. 체온이 높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체온이 올라간 거는 전신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몸이 안 좋으니까 입맛도 없어요. 전신 증상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 따라 몸이 안 좋으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고 권태감이 느껴져요. 힘들어요. 이건 뭐예요? 전신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전신 증상이다. 또 염증이 생겼더니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백혈구 수치가. 이건 뭐예요? 전신 증상이에요. 그래서 국소 증상을 땡실하게 알아두십니다. 국소 증상, 4대 증상, and 5대 증상까지 들어간다면 기능상실이나 수의적 운동장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욕창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욕창이라는 부분은. 자, 욕창은 왜 생기는 겁니까? 1번 중요하죠.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생긴다. 맞죠?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로 생겨요? 영양 상태가 불량해서 생기고, 그 다음에 탈수 같은 게 일어났을 때도 생기고, 또 어떤 경우 생깁니까? 욕창하면은 무의식 환자, 그죠? 무의식 환자, 그 다음에 또 마비 환자, 그 다음에 또 실금 환자, 그 다음에 또 탈수도 있지만 부종도 심한 환자, 이런 사람도 생기고, 또 몹시 마른 환자, 이런 사람들한테도 생기고, 또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병 환자, 이런 사람들한테도 발생 위험이 증가하죠. 그럼 이때 압박을 받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때 그 압박은 피부가 압박을 받아서 혈관이 눌린 거예요. 그럼 이때 이 혈관이 어떤 혈관이 눌린 거냐 이런 말하면 정맥이 아니라 모세혈관이 눌려서 그쪽으로 피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피가 부족하다는 말을 허혈 또는 그쪽 부분에 빈혈이 생겼다 해서 허혈을 다른 말로 빈혈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욕창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의 압박으로 인한 제한된 부분에, 그 부분에 허혈이 생긴다. 조직의 압박으로 인한 국소 허혈을 초래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욕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 욕창은 압박을 받아서 생긴 건데,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센 압박을 받은 경우랑 오랜 시간에 조금씩 압박을 받은 경우랑 언제 더 심합니까? 하면은 오랜 시간 낮은 압박을 받았을 때 더 잘 생겨요. 그 다음에 국소적 압력이라는 거는 한 부분에만 받은 거, 넓은 부분에 압박을 받은 거, 어느 부분에 받았을 때 잘 생긴다? 국소적 압력 부위가 훨씬 잘 생긴다는 거. 그죠? 그런 거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욕창은 어떤 증상의 단계를 거칩니까? 하면은 참고로 욕창은 증상에서 보시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빨갛고, 그 다음에 물집이 잡히고, 그 다음에 헐어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괴사. 이때 괴사는 뭐가 괴사된 거예요? 피부가 괴사된 거예요. 그래서 욕창은 피부계 질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욕창은 계속 같은 부분에 압박을 받아서 생긴 거라고 했는데, 이때 체이별, 욕창 호발 부위입니다. 그럼 이때 욕창 호발 부위는 그 부분에 압박을 계속 받았다는 건데, 발 뒤꿈치, 여러분 상상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발 뒤꿈치, 그 다음에 극상돌기, 목뼈 뒤쪽으로, 그 다음에 청골, 그 다음에 좌골, 그 다음에 날개죽지, 견갑골, 이런 데까지 압박을 받았어요. 목뼈 쪽, 목 뒤쪽에, 그 다음에 청골, 좌골, 견갑골, 발 뒤꿈치, 이런 데는 반좌위를 했을 때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 무릎, 남자 생식기, 여자 유방 나왔죠? 여러분 생식기가 닿았다잖아, 유방이 닿았다잖아. 그럼 그 자리는 어떤 자세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엎어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세를 했을 때는 복일 때 잘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다른 부위보다 앙와이를 했을 때 잘 생기는 부위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그죠?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럼 앙와이를 했을 때는 머리서부터 한다면 어디가 됩니까? 후두부, 그 다음에 날개죽지, 견갑부, 그 다음에 팔꿈치,
그 다음에 엉덩이 쪽 청골, 그 다음에 꼬리뼈 쪽 미골,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발꿈치, 그죠? 발꿈치. 요런 쪽이 앙와이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욕창은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눈도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치료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방이거든요. 욕창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치료 때도 마찬가지로 예방을 같이 해야 되니까 2시간마다 자세 바꿔주고, 궤양 생겼을 때 생리식염수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또 좀 축축하면은 더 생기니까 욕창 부분을 어떻게 한다?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상처를 말려줘야 되니까 기구, 적외선 전열기구를 쓰고, 그 다음에 데브리막, 피부 움푹 파진 부분 있죠? 이식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욕창을 세척한다 또는 방광을 세척한다, 위 세척한다 이래 말할 때 욕창 세척할 때 쓰는 용액이 뭐죠? 생리식염수라는 거를 쓴다 하는 거 같이 봐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체위입니다. 여러분 체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체위는 첫 번째가 앙와이 다 아시죠 여러분? 모든 체위의 뭐다? 기초다. 앙와이 모든 체위 기초다. 주로 언제 한다? 척추 선열, 척추, 요추, 천자 후에 한다. 요추, 천자 전에는 무슨 자세? 세우등. 요추, 천자하고 나서는 앙와이. 그리고 수술 후 의식이 돌아오기 전 이 말은 무의식일 때 앙와이를 하고 고개는 옆으로 한다. 앙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반좌이죠. 자, 반좌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얘가 반좌이잖아. 그럼 반좌이 같은 경우는 언제 합니까? 호흡곤란. 반좌이는 호흡곤란. 그 다음에 중요하죠. 자궁 내 오로 배출 촉진 반좌이. 그 다음에 위관을 삽입할 때, 위관 영양을 할 때 반좌이. 그 다음에 수술 후에 가장 많이 취하는 체위 반좌이. 왜냐면 이 자세를 취해야 가래 같은 게 잘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스예요. 자, 심스 체위가 여러분 이거가 되는 거죠. 심스 체위죠. 자, 이 심스 체위 한번 보시면 이 사람 심스 체위는 옆으로 누웠죠. 그래서 옆으로 누운 것 같으니까 측위이기도 하고, 그런데 배가 일부 깔렸어요. 바닥에. 그럼 배가 깔리는 거는 엎드린 자세니까 배가 깔리는 거지. 엎드린 자세 보기. 그래서 얘는 측위와 보기가 섞여 있어. 그래서 심스체위라는 거는 측이와 보기의 중간 형태다.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반보기다. 주로 언제 한다? 관장, 항문 검사 때 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슬륭이 하는 그림 찾을 수 있겠죠? 슬륭이. 자, 슬륭이 같은 경우는 언제 합니까? 산후운동, 자궁 후굴 예방, 월경통 완화, 태아 위치 교정. 태아가 두정이가 아니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절석이, 쇠석이라는 거 있죠. 자, 이때 절석이가 어디 있어요? 얘가 절석이잖아. 두 번째 요거죠. 절석이. 다른 말로 쇠석이. 언제 하죠? 산부인과 자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배횡와위. 그림 보이세요? 배횡와이. 자, 무릎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부리고 있지. 그럼 이 자세는 언제 합니까? 배횡와이는 복부검진, 여자 소변줄, 그리고 회원부 연료법 이런 거 할 때 배횡와이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자세는 무슨 자세입니까? 골반 쪽부터 위로 쫙 올렸죠. 이 자세는 트렌델렌버그 체위라고 하겠죠. 그럼 트렌델렌버그 체위는 쇼크 체위인데 이름을 다르게 말하면 하지를 상승시킨 후 보고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또는 골반 고위를 취해준 후 보고한다 하는 말이 있었죠. 전부 다 같은 말. 언제 하는 거죠? 쇼크 때 한다는 거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동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동에서 등장성 운동과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조금만 구별할 건데, 먼저 첫 번째 등장성 운동은요, 계속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관절을 어떻게 했습니까? 움직였어. 그래서 관절을 움직이니까 근육이 어떻게 할까요? 길이가 짧아졌다 늘어났다 짧아졌다 늘어났다 길이가 변하는 거지. 그런데 길이는 변했지만 힘은 뭐 짧아졌을 때 더 세지고 늘어났을 때 더 약해지고 그런 거 없어. 힘은 변화가 없어. 길이가 변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 모르겠다면 관절을 움직여서 길이가 변하는 운동, 이래 말하면 등장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체 운동,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 그리고 뭐 능동적 운동이라는 게 내 스스로가 셀프로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수영, 조깅, 자전거 이런 거 관절, 무릎 관절을 구부리고 짧게 되고 길어지고 짧아지고 굴어지고 이렇게 되죠. 구부리니까. 이런 운동은 등장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길어졌죠? 쫙 폈으니까 길어졌죠? 또 팔굽혀펴기 올렸죠? 하니까 짧아졌죠? 길어지죠? 짧아지죠?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한다? 등장성이라고 하고, 이 운동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다? 유산소 운동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근육의 3번에 보시면 심박동수, 심박출량, 그리고 2번에 심호흡, 그래서 심폐기능을 좋게 하는 운동이 등장성 운동입니다. 그리고 근육의 힘, 이런 것도 참아내는 거, 이런 막 마라톤 달리기 하는 거, 인내력 이런 것도 증가되겠죠. 이런 건 등장성 운동의 효과라는 거. 반면 이번에는 등척성 운동입니다. 자, 등장성 운동은 아까 관절을 움직여서 길이가 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등척성 운동은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어때요? 이 자세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이 자세로 있으니까 길이가 변하지 않지. 길이는 안 변하고 특정 근육, 뭐 아랫배, 허벅지, 팔 이런 데 힘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런 운동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키워드 잡으세요.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한다? 특정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다. 특정 근육을 강화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운동을 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근육이 탄력이 있어져. 텐션감이 있어져. 탄력, 긴장도 또는 복부, 엉덩이 이런 데가 힘이 있어서 업되죠. 그리고 또 손상된 다리 근육의 힘을 유지할 수가 있어. 어디 다친 부분 있죠? 힘을 유지라도 하려면 어떻게 한다? 힘 주었다가 빼주고 꽉 조였다가 풀어주고 하는 등척성 운동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등척성 운동은 3번에 근육의 크기, 운동 부위의 순환을 증가하고 특이한 게 뼈 재생의 효과도 있고 피가 한 곳에 몰리는 걸 막는 우려를 막을 수도 있다. 그 말이고요. 그러나 4번에 보시면 관절은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관절 사용을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그 관절은 쪼그라집니다. 그래서 관절 수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축을 막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등척성 운동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물건을 들고 있는다든지 들고 위로 올렸다 내렸다 위로 올렸다 내렸다 안 하고 들고만 있는 거야. 그럼 힘만 딱 주고 있는 거죠. 등척성. 그 다음에 벽을 밀 때 팔을 쫙 뻗어서 벽을 밀고 있어. 팔을 오므리고 펴고 밀고 딱 이렇게 안 하고 꽉 밀고만 있는 거, 힘만 주고 있는 거, 이때 등척성.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되겠죠. 골다공증 환자의 근육 수축 운동. 골다공증 환자의 근육 수축 운동에 뭐가 좋다? 등척성 운동이 좋아요. 제가 성인 간호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제일 운동은 좋은 운동은 수영. 골다공증 환자는 걷기 앤드 근육 수축 운동으로 등척성 운동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등척성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가 들어갑니까? 대퇴부에 뭐를 했다? 석고붕대한 환자의 다리 힘을 유지해주기 위한 거.
다리 힘을 유지해 준다. 그래서 기부스, 석고붕대를 한 환자에게서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이래 말하면 길이가 석고붕대를 했는데 길이가 변할 순 없죠. 관절을 움직일 순 없으니까 힘만 강화시키고 유지하는 거죠. 그런 운동이 등척성 운동입니다. 석고붕대한 환자의 다리 운동 이런 말 나오면 등척성 운동입니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운동의 종류들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에서 그림 문제로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점점점 돼 있는 거 있죠. 점점점 되어 있는 건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점점 돼 있는 거는 비포, 그죠? 비포. 그 다음에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애프터예요. 그 두 가지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때 굴곡이라는 말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굴곡 이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굴곡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구부린 거지. 구부리니까 두 뼈의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각도가 줄어들잖아. 각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각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요 각도가 줄어든다. 이래 말하면 무슨 운동이다? 굴곡입니다. 굴곡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부렸던 손을 팔을 펴죠. 이런 운동은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펴는 순간 각도가 밑으로 벌어져서요 커지지. 그래서 두 골의 각이 멀어진다 또는 두 골의 각도가 커진다 이래 말하면 신전. 두 골의 각도가 작아진다, 구부린다 이런 표현이 있다면 굴곡이고요. 됐나요? 그래서 굴곡, 신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그림 보시면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자, 다리 여러분, 다리야. 자, 다리가 안쪽에서 여기 안쪽에 있던 다리가요. 바깥으로 나갔어요. 다리가 여기 있던 다리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외전. 그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던 다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겼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리 운동에서 바깥으로 나간다, 외전, 안으로 들어온다, 내전. 됐나요? 그 다음에 요 환자도 봐봐요. 누워서 하는 거야. 누워서 이렇게 딱 이렇게 팔 이렇게 고고 있어요. 누워서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다리를 밑으로 내린다 하면은 중심으로 가까워지죠? 내전. 그 다음에 내린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린다 이래 말하면 멀어지죠? 외전. 됐나요?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요 그림 두 번째 보면 헬스장이네. 헬스장에서 지금 가슴 운동이죠, 이거. 그죠? 하는 거야. 할 때 어깨예요. 이번에는 어깨예요. 어깨를 어떻게 하냐면요. 수평으로, 자, 그림에서 보시면 요렇게 됐던 환자가 아니라 요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팔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모아지고 있죠?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안으로 수평. 그냥 평평하게 해서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얘는 어깨에 수평 내전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모아지니까 내전. 그래서 수평이라는 말을 그냥 까먹더라도 안으로 모아지니까 내전. 반면 첫 번째 그림 보면 안에 모았던 사람이 바깥으로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몸의 중심에서 멀어졌죠.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어깨의 수평 외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외전. 그래서 외전하고 내전은 여러분 어떤 말이 들어갈 거냐면요. 몸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외전, 몸의 중심으로 가까워졌다 내전. 이 내전과 외전은 어디에서만 할 수 있다? 팔다리. 사지 운동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지 운동 하면은 내전, 외전 두 가지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발목 한번 볼까요? 발목. 자, 발목 운동에서 여러분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밑에 그림 보시면 시험 문제에서 발이 요 발바닥이요. 바깥으로 돌고 있어. 이렇게 화살표를 보면 바깥으로 휙 돌고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외번. 바깥으로 도는 거는 외번. 그 다음에 안쪽으로 도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네번. 이 두 가지 네번, 외번은 어디 운동이다? 발목 운동입니다. 그래서 얘는 외번.
그 다음에 안으로 마주 보도록 도는 거는 4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발목 운동입니다. 그럼 발목 운동에 이거 말고 또 있지 않나? 그래서 발목 운동에는 4번, 외번, 그리고 또 발가락이 아래로 떨궈지는 족저 굴고, 그 다음에 발등 쪽으로 위로 제껴 올리는 족배 굴고 하는 거. 그래서 4번, 외번, 족저 굴고, 족배 굴고. 이거는 발목 운동입니다. 자, 발목 운동에 이거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4번, 외번, 족저, 족배, 이거 어떤 운동에도 없어요. 이건 only 발목만의 운동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사지 운동은 내전, 외전은 척추 못해요. 척추 못해요, 여러분. 목 못해요. 몸통도 못해요. 그럼 어디만 할 수 있는 거다? 팔다리, 사지 운동에만 들어갑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 그림을 보시면 손바닥을 안으로 돌리고 바깥으로 돌리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때 손바닥을 바깥으로 돌려서 바깥으로 돌리고 안으로 돌리는 건데, 바깥으로 돌리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외번이라고 합니다. 손바닥을, 팔꿈치예요. 쉽게 말해서 손 팔꿈치를 바깥으로 돌려서 손바닥이 위로 있게 하는 거. 자, 이런 운동을 바깥으로 돈다. 그래서 회외 운동이라고 합니다. 회외 운동. 바깥으로 회전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안쪽으로 도는 거. 안쪽으로 도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회내 운동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돈다. 그래서 이 회외 운동은 only 어디 운동이다? 팔꿈치 운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팔꿈치 관절 운동 범위에는 어떤 거 있다? 팔꿈치는 여러분 구부릴 수 있어? 못 구부려? 구부릴 수 있지. 그리고 펼 수도 있어. 신전도 돼. 그런데 두 가지는, 이 두 가지, 앞으로 나오는 이 두 가지는 팔꿈치만의 운동입니다. 안으로 돌린다, 회내. 바깥으로 돈다, 회외 운동. 이거는 팔꿈치 운동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대립이라고 적어놨거든요. 대립은 어디 운동입니까? 손가락, 엄지손가락, 손가락끼리 매칭하는 거. 이런 운동은 대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봐주셔요. 그림 문제로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중요하죠, 여러분. 보조 지팡이를 사용해서 환자가 스스로가 이동하는 거야. 그럼 보조 지팡이를 써서 환자가 스스로 이동한다. 마비가 있나 봐요. 마비가 있으니까 쓰겠죠. 지팡이 쓰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디에 쓴다? 불편한 쪽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팡이가 없대요. 그럼 지팡이가 없을 때도 우리는 어디 쓴다? 불편한 쪽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마비가 있을 때는, 편마비가 있을 때는 지팡이가 있던 지팡이가 없던 편마비 시에는 어디에 쓴다? 불편한 쪽에 선다는 거. 됐나요? 자, 이번에는 밑에 보시면, 자, 어떤 사람이 막 상처가 있고 팔이 막 부러지고 막 염자를 입고 다쳤어요. 그럼 그런 다친 쪽에 환자 불편하다고 해서 그쪽에 서면 그쪽을 괜히 잡고 부축하다가 오히려 더 다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손상을 입은 환자다,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어디에 쓴다? 손상되지 않은 쪽에 서는 거죠. 그쪽은 건강한 쪽이 되겠죠. 그래서 환자는 손상되지 않은 건강한 쪽에 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편마비가 있을 때는 불편한 쪽에 쓰고, 손상 부위가 있을 경우는 어느 쪽에 쓴다? 건강한 쪽에 선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절대 이제는 헷갈리지 마시고 두 가지는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보셔요.